네, 트럼프 행정부 출범 한 달 만에 지금 미국 내 근로자의 한 30%가량이 해고 불안감에 떨고 있다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미국 근로자의 약 3분의 1가량이 고용주로부터 조만간 해고될 가능성 때문에 불안하다. 이렇게 답변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나이별로 보면 18살에서 35살 사이, 그러니까 어찌 보면 한참 일할 때인, 어찌 보면 굉장히 젊은 그 청년층, 거의가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로 많은 연령대는 뭐냐면 55세에서 65세 사이. 그러니까 좀 이제 은퇴를 조금 앞두고 있는 그런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이 좀 불안해하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이제 막 일을 시작해서 열정적으로 하려고 하는 그 젊은이들, 또는 조금 있다가는 이제 은퇴할 때가 됐는데 약 요 위아래 이 부분들의 사람들이 가장 지금 해고될까봐 불안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냐? 향후 6개월 동안 생계를 유지하는 것이 걱정된다라는, 뭐 향후 6개월 안에 해고될 것 같다, 뭐 그런 얘기. 그게 지금 지난 겨울에 조사했을 때는요 36%였는데 엊그저께 조사했을 때는 이게 40%로 또 많이 늘어났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이제 연방 공무원들이 지금 가장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 그 연방 공무원들 가운데서도 뭐 국세청도 그렇고 많은 부서가 지금 그렇습니다만은 가장 치명적으로 지금 구조조정을 당하고 있는 게 국제개발처라는 것입니다. 이제 해외에 원조하고, 미국이 전통적으로 전 세계의 어떤 뭐 경찰 국가, 뭐 리드하는 국가를 자처하면서 또 원조도 많이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걸 이제 체계적으로 하는 업무를 하는 게 국제개발처, USAID라고 합니다. AID. 그러니까 US 국제개발처인데, 이 해외 원조를 담당하는 이 US 국제개발처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 기구야말로 정말 쓸데없는 기구다라고 몇 번 얘기하면서 일론 머스크에게 강력한 시그널을 여러 번 줬죠. 그래서 지금 일론 머스크가 가장 치명적으로 구조조정하는 것이 바로 거기입니다. 지금 이 기구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최악의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자, 국제개발처에서 해고 통보를 받은 직원들은 뭐라고 통보를 받았느냐? 27일과 28일. 그러니까 오늘은 28일이시죠? 그러니까 어제 그리고 오늘 이틀 시간을 줄 터이니 당장 짐 빼라. 이렇게 이메일로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세계 100여 개 국가에서 10,000명 정도가 지금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이거든요. USAID. 근데 사흘 전에 4,800명 해고, 거의 뭐 절반에 가깝죠. 그리고 이제 조만간 추가적으로 또 1,600명을 더 해고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사실상 해체 수준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 해고된 직원들은 본부 건물에 와서 일단 자기 짐 찾으러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짐 찾으러 갈 때 일단 본부 건물로 가서 내 짐을 찾아야 되니까 그 본부 건물로 들어와서 보안 검색대를 통과해야 됩니다. 왜? 또 무슨 앙심 품고 무슨 무기 같은 거 가져갈까봐 앙심 품고, 그래서 무슨 치명적인 사건 사고가 또 그 안에서 날까봐 철저한 보안 검사. 그러니까 어제까지만 해도 내 사무실이었는데 들어갈 때 철저하게 몸 수색 다 하고 보안 검사 받고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렇게 받고 그러면 보안 검사에서 클리어 됐다고 해서 그럼 마음대로 올라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보안 검사에서 통과된 사람들은 일일이 보안 직원들이 4명 6명 이렇게 팀을 짜서 데려갑니다. 그 보안 직원들이 감시하는 상황 속에서 자기 짐을 챙겨야 됩니다. 그런데 조건이 또 하나 있습니다. 뭐냐? 자기 책상에 가서 앉아서 그때부터 딱 15분 줍니다. 자, 자기 책상에 도착했어요. 자, 내 짐을 빼야 돼요. 그때부터 15분 줄 테니까 그 안에 나의 모든 개인 사물을 갖고 나와라 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15분 줄 테니까 개인 사물 챙겨서 빨리 방 빼, 이겁니다. 뭐 책상만 있는 사람도 그렇습니다만은 그 중에는 뭐 간부급 되는 사람은 자기 오피스 따로 방도 있잖아요. 15분 줄 테니까 방 빼, 이겁니다. 실제로 일론 머스크 정부 효율부 수장이 꺼내든 그 연방정부 공무원 해고 칼바람에 무슨 부작용이 지금 벌써 발생하고 있느냐? 네,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급증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잘리고 나면 뭐예요? 바로 실업수당 청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장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늘고 있는 것입니다. 올해 들어서 가장 많은 수준으로 늘어났습니다. 연방노동부는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4만 2천 건으로 한 주 전보다 2만 2천 건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보통 한 주 만에 이렇게 몇만 건씩 증가하지는 않습니다. 몇 달 정도면은 뭐 시간을 두고 올라갈 수 있지만 바로 전주보다 이번 주는 2만 2천 건이나 더 증가한 겁니다. 그만큼 실업자 수가 늘어난 것인 거죠. 일주일 만에.
특히 이제 워싱턴 DC 지역이 가장 최악인데요. 이곳은 이제 거의 그 연방 공무원들이 일을 하기 위해서 그쪽에 많이 살잖아요. 워싱턴 DC 지역에. 그런데 요즘 워싱턴 DC 지역에 뭐 식당, 카페 이런 데 가보면 앉아 있는 사람들이 3, 4, 5 모여서 뭐 맨날 한다는 얘기가 이 해고 얘기, 실직 얘기,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사느냐 뭐 이런 얘기, 그리고 답답함을 호소하고 또 분개하기도 하고 이런 얘기들만 하고 있는 게 지금 워싱턴 DC. 워싱턴 DC가 뭡니까? 이 미국의 수도잖아요. 그 수도 워싱턴 DC에 모여 있는 공무원들이 앉으면 먹고 살 걱정하는 그런 얘기만 하고 있다는 것이 현재 전언입니다. 자, 이렇게 연방정부가 예산 절감을 목표로 대규모 공무원 해고를 단행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제 이런 정책이 얼마나 소기의 성과를 거둬서 우리 모든 국민들이 다 잘 사는데 도움이 될까? 단기적으로는 물론 인건비 절감 효과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장기적으로는 경제적, 사회적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경제학자, 사회학자, 정치학자들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간추려 보면 우선 이렇습니다. 단기적인 예산 절감 효과는 뭐 당연히 있죠. 공무원의 급여 그만큼 안 나갈 거니까, 그리고 뭐 베네핏 같은 거 비용이 안 들어가니까 줄어들면서 정부 지출이 일시적으로는 감소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일시적으로는 감소할 수 있다라는 표현입니다. 또한 이 기회에 어떤 특정 부서에서 비효율적인 인력 구조 조정 뭐 이런 거는 뭐 긍정적인 측면입니다. 그렇게 비효율적인 구조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 당연히 긍정적인 측면입니다. 그런데요. 조금만 중장기적으로 보면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뭐 10,000명 해고해서 거기서 발생하는 예산 감축이 뭐 예를 들어 10,000불이야. 그러면 당장 이번 달부터 10,000불이 그대로 세이브하는 게 10,000명에 10,000불이면 좀 그런가요? 10,000명에 뭐 10만 불이든 100만 불이든 그게 그럼 고스란히 예산 절감으로 남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 자, 실업률 상승으로 인한 사회적인 비용 증가 때문입니다. 내가 해고당했어요. 잘렸어요. 나 한 달에 10,000불 받는 사람인데 잘렸어요. 그러면 다음 달에 연방정부 기관에서 나한테 주는 10,000불은 안 나가겠지만 내가 잘렸으니까 밖에 나가서 실업수당 청구합니다. 얼마 주죠? 한 3분의 2 주나요? 뭐 절반 이상 주잖아요. 그러니까 10,000불은 아니더라도 6, 7,000불 나가는 거예요. 또 물론 계속은 아니지만. 뿐만 아니라 그전에는 회사 다닐 때는, 그러니까 연방정부 공무원일 때는 나라에서 그 주는 뭐 베네핏이 있겠지만 인슈런스 같은 것도 있겠지만 또 뭐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이제 잘렸으면 내가 뭐 인슈런스, 의료 보험 내가 내 돈으로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돈이 없단 말이야. 잘렸으니까. 실업수당 받는데 내가 그런 비싼 의료보험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의료보험 못하니까 뭐 메디칼, 뭐 메디케어 뭐 이런 정부 의료보험 신청할 거 아니에요. 결국 정부에서 그걸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잘못하면 앞으로 남고 뒤로 미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해고된 공무원들이 실업수당을 청구하게 되면서 연방 및 주정부의 실업보험 기금 그 부담이 늘어나게 됩니다. 또 한 단계만 더 나아가면요. 그렇게 실업이 증가하면 결국 사회적으로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소비가 급격히 줄어듭니다. 위축됩니다. 그래서 민간 경제에 이게 악영향을 끼칠 수 있거든요. 일부 해고된 공무원들이 다시 일자리를 찾지 못하면 뭐 식품 지원을 위한 어떤 베네핏 같은 거 신청할 거고 당연히 뭐 의료 베네핏도 신청할 거고 이래서 사회적인 지출이 증가하게 됩니다. 플러스 더 있습니다. 행정 서비스가 이제 저하되겠죠. 뭐 그 일반 국민들에게 어떤 행정 서비스 하는 그런데 100명이 있던 것과 뭐 30명이 있는 것과 틀리죠. 그렇게 가뜩이나 미국에서 뭐 하나 신청하면 늦고 뭐 어디 관청 같은 데 가면 일 제대로 되질 않잖아요. 한국하고 비교하면 너무 막 우라통이 터질 정도로 느려 터지는데 앞으로는 더 할 것이다 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로 인한 여러 가지 사회적인 비용도 걱정입니다. 해고된 인력이 담당하던 공공 서비스, 예를 들어서 사회보장제도, 또 뭐 메디칼 제도, 또 무슨 연금 제도, 또 노인 지원금과 관련된 그런 제도, 이런 것에 대한 그 인력들도 다 감축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업무가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입니다. 정부의 행정 능력이 저하되면 이제 하나씩 안으로 들어갑니다. 정부의 행정 능력이 저하되면 경제 성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또한 조금 더 장기적으로 본다면 그렇게 경제 성장이 둔화되면 세금 수입이 또 나라 입장에서는 감소됩니다. 월급으로 10,000불 받으면 10,000불 다 가져가나요? 거기서 2, 3천 불, 3, 4천 불 세금 내잖아요, 또. 그런데
월급을 안 받으니까 나라에서는 10,000불 안 나가는 것 같지만 세금으로 들어오던 2, 3천 불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게 결국은 돌아가지 못합니다. 세금 수입도 감소하게 돼서 정부 입장에서도 사실은 재정 건전성에 발목을 잡힐 수가 있습니다. 10,000불 월급 안 나가는데 2, 3천 불 세금도 안 들어와. 또 이 사람들이 실업수당 청구에 6, 7천 불 줘야 돼. 결국 나라에서는 플러스 마이너스 따져보면 10,000불만큼 손해가 되는 겁니다. 어쩌보면. 플러스 알파 눈에 보이지 않는 경기 위축, 심리적인 위축 뭐 이런 것들은 아직 수치로 계산도 안 했지만 그렇게 되질 않기를 바랍니다만은 이 대규모 감원이 공공 서비스의 질을 낮추게 되자 결국에는 혹시 이 같은 정책이 실패다라는 판단이 들어서서 이후에 다시 어떤 인력을 다시 채용해야 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나라에서 이렇게 해보니까 그렇게 뭐 10,000명 자른 것만큼 그렇게 예산 절감되는 게 아니네. 야, 그러면은 10,000명을 다시 부르긴 뭐하지만 그중에서 한 5,000명은 다시 채용해. 그래서 좀 다시 돌리자라고 해서 다시 채용을 할 때는 생각하지도 못한 추가적인 그런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면 이 사람들이 뭐 다시 채용해 줄지 아닐지 모르니까 어떤 사기업 같은 게 취직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사이에. 그런데 그런 엑스퍼트 등을 다시 불러들이려면 어떻게 해요? 돈 더 줘서 데려와야죠. 그러니까 생각하지 못한 그런 추가 비용이 나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단순히 연방 공무원 감축, 자르는 것을 통해서 예산을 절감하는 방식은 단기적인 비용 절감, 그런 효과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장기적으로는 뭐 장기적도 아니에요. 중장기적으로는 실업 증가, 공공 서비스 약화, 경제 성장 둔화 등으로 인해서 정부 재정에 더 큰 절감, 더 큰 어떤 절감이 아니라 더 큰 영향,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효과적인 예산 절감을 위해서는 단순한 그냥 뭐 사람 뭐 몇 명 잘라 내보내 그러면 세이브 되잖아. 이런 어떤 단순한 인력 감축은 가능한 한 최소화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뭐 사람 잘라서 돈 아끼는 건 그건 누가 생각 못 하겠어요. 그거는 뭐 초등학생들도 다 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인력 감축을 전혀 안 하는 것도 뭐 우스운 얘기죠. 왜냐하면 효율성이 중요하니까. 그렇지만 단순한 그런 인력 감축은 가능한 한 최소화하고 그보다는 어떤 행정 효율성을 개선한다든가 또는 뭐 기존 인력의 새로운 분야로의 좀 활용을 한다든가 하는 등으로 접근하는 것이 저는 훨씬 더 나라에서는 해야 하는 일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치인들이 뭐 저보다 모르겠어요. 저보다 아마 더 잘 알걸요. 그런데 정치인들이야 그들이 생각하는 건 뭡니까? 네, 내가 어떤 약속한 것을 당장 보여줘야 하는 그런 입장이잖아요. 그래야 내가 또 투표되고 당선되고 또 우리 당이 살고 뭐 대통령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재선하고는 관계없으니까 여하튼 내가 꽂아준 내 밑에 정치 후배들 또 계속 표를 받고 여하튼 내가 약속한 거는 뭔가 지킨다라는 그런 것을 좀 보여줘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 중장기적인 결과보다는 지금 당장 눈앞에 보여지는 결과를 좀 우선시하는 그런 경향이 정치인들에게는 있다. 이게 언제나 문제입니다. 그건 뭐 민주당, 공화당 어느 특정 당을 제가 놓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느 쪽을 막론하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걱정은 늘 누구 몫이다? 네, 우리 일반 국민들의 몫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의 이 걱정에 일론 머스크가 어제 아주 기름을 쏟아 부었네요. 일론 머스크가 의회 의원들의 급여는 좀 올려주자. 지금 예산 절감을 한다면서 그렇게 해고를 하는데 그런 일론 머스크가 연방의회 의원들의 월급을 올려주자라는 주장을 제기했습니다. 이건 또 무슨 얘기냐. 일론 머스크는 연방 의원들과 고위 공무원들에 대한 보상을 늘려주면 그러니까 월급을 좀 많이 주면 그 의원이나 또는 그 고위 공직자들이 부정부패에 빠질 가능성이 줄어든다라면서 그들의 월급을 올려주자라고 주장했습니다. 머스크는 이들의 부정부패가 생기면 이는 결국 국민들에게 더 큰 비용을 초래할 수 있다. 정확히 말하면 1000배나 더 큰 비용을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 기준인점이 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고위공직자나 의회 의원들, 뭐 한국으로 따지면 국회의원, 뭐 의원들이 부정부패를 저지르면 결과적으로는 국민들에게 1000배나 더 많은 그런 부담이 가게 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와, 이건 천재로 불리우는 머스크가 한 주장이 맞나? 정말 머스크가 천재 맞나?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뭐 1000배라는 뜻은 어디서 나왔는지 하여간 트럼프 대통령이 일론 머스크 보고 천재다라고 막 그랬는데
어우, 정말 이 천재가 한 말이 맞나 싶을 정도의 얘기입니다. 자, 어찌됐든 부패를 저지르지 않도록 월급을 더 주자? 의회 의원이나 고위 공직자를 부정부패를 저지르지 않을 그런 사람을 골라서 선발하고 그런 사람을 골라서 좋은 자리다가 앉혀야지. 그런 사람을 고를 눈이 없다는 얘기예요. 일론 머스크나 트럼프 대통령이나 누구든지 간에 그런 부정부패를 저지르지 않을 정말 일 잘할 그럴 정직하고 충직하고 일 잘하는 그런 사람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어요. 그런 눈이 있다고 해서 우리는 뽑아줬는데 여하튼 그런 사람을 뽑을 생각을 해야지 그냥 지금 현재 뭐 이 사람들 열심히 일하는 것 같긴 하지만 부정부패 저질를지도 모르니까 그러지 않게 돈을 더 줍시다. 라는 게 머스크의 어제 주장이었습니다. 그들이 부패를 저지르지 않게 돈을 더 주자라는 이런 기발한 생각은 어떻게 하게 된 건지 정말 의아스럽습니다. 그리고 더 주면 도대체 얼마나 더 줘야 부정부패가 없어지는 걸까요? 지금보다 2배 더 줬는데 여전히 부정부패가 있으면 그럼 3배를 더 줘야 되나요? 건강한 정신을 가진 사람을 정부에서 일하게 뽑을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또 만에 하나 그런 부정한 일이 발생하면 강력하게 처벌해서 차제에 그런 일이 또 없도록 어떤 제도를 개선할 생각을 해야지 돈을 더 줘서 나쁜 생각을 못하게 하자? 돈으로 돈을 해결하자는 발상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어제 그 일론 머스크의 이 발언에 상당히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와, 깜짝 놀랐습니다. 여하튼 그럼 지금의 연방 의원들의 연봉을 얼마길래 돈을 더 주자라고 하는 건가? 네, 지금 연방 의원들의 그러니까 한국으로 말하면 국회의원 여기 이제 연방 의원들의 연봉은 17만 4천 달러입니다. 17만 4천 달러. 뭐 많다, 적다라는 건 전 모르겠습니다. 뭐 많다, 적다의 기준점은 지금 없고 뭐 다 다를 테니까 뭐 그런 건 기준점은 없습니다. 다만 17만 4천 불 연봉 의회 의원들 이 여러분들의 개인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많은지 적은지 그렇지만 뭐 많든 적든 일단 팩트는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17만 4천 불. 자, 자연스럽게 경제 뉴스로 조금 더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경제 관련 얘기가 좀 많네요. 지난달 미국의 주택 거래가 급격히 감소했습니다. 부동산 중개인 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잠정 주택 매매 지수는 70.6입니다. 이게 이제 100을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70.6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제 한 달 전에 비해서 4.6%나 하락한 그런 수치입니다. 그리고 1년 전에 비하면 5.2%나 하락한 감소된 수치입니다. 이 같은 수치는 지난 2001년 관련된 통계 집계가 나온 이래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이런 통계를 뽑기 시작한 이후 가장 낮은 수치가 지난달에 나온 것입니다. 70.6. 그만큼 미국에서 주택 거래가 뚝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그 로렌스 윤 이코노미스트는요, 25년 만에 가장 추웠던 지난달 1월의 날씨가 주택 구매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라는 그런 분석도 있지만 부인은 하지는 않겠다. 하지만 날씨가 주택 거래 감소의 원인이었다면 그건 해결책은 간단하다. 그건 날씨가 지금부터 풀릴 터이니 앞으로 몇 달 안에 거래가 늘어날 것으로 생각을 한다. 하지만 분명한 점은 높아진 주택 가격, 그러니까 집값이 올라갔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 모기지 금리의 상승이 결국 주택 구매력을 압박했다라는 점은 분명하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자, 30년 고정 모기지 금리, 지금 평균 금리는 얼마냐? 작년 연말에 11월, 12월 그때는 6% 초반대였어요. 조금 그러면 더 내려가나? 좀 희망적이었는데 그러다가 지난달에는 7%대로 또 올라갔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엔 또 조금 떨어져서 지금 현재는 요건 평균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디 뭐 롱 받으러 가실 때 뭐 그렇다면서요 하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평균은 6.85%, 6.85%. 조금은 뭐 내려온 상태지만 여전히 높은 상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잠깐 미국의 주택 거래가 위축된 원인을 좀 제대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말씀드렸다시피 높은 모기지 금리와 주택 가격입니다. 이 모기지 금리가 6% 후반대에서 좀처럼 내려올 기미가 없으면서 이 바이어들의 주택 구매 비용에 부담스러운 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겁니다. 자, 모기지 금리가요, 팬데믹 때는 뭐 2.5%까지도 내려가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뭐 2%, 3%짜리도 있었는데 그때 집을 산 사람들은 이자율보다 뭐 거의 없다시피 그런 마음으로 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제 이런저런 이유로 그 집을 팔고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가야 되는 상황이 발생했거나 아니면 집을 좀 조금이라도 좀 아이를 낳고 뭐 그래서 아니면 더 뭐 식구들이 들어서 집을 좀 넓혀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이제 됐을 때 지금 새로 집을 사려니까 그러면 내 집을 팔고 새 집을 이사 갈 거 아니에요. 내가 이 집 안 팔고 또 하나의 집을 살 수 있는 현금 딱 들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뭐 있겠어요. 그래서 여하튼 이 집을 팔고 새 집을 사야 되는데 그러려니 이자율이 지금은 너무 많이 올라서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똑같이 50만 불을 론을 했었어도 내가 그전에 2% 3% 했을 때는 요만큼만 냈는데 지금은 그 더블 이상을 내야 되니 거의 3배를 내야 되니까 이자가. 그러니까 이건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 집을 내놓으려다가 못 내놓는 겁니다. 그러니 시중에 나온 집이 별로 없는, 즉 공급이 부족한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공급 부족은 결국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고 한마디로 이자율은 높아서 가뜩이나 부담이 되는데 가격까지 올라가니 집을 사려는 바이어 입장에서는 결국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격도 올라갔고 또 올라간 만큼 론을 해야 되는 액수도 많은데 이자율도 많이 올라갔고 이건 뭐 계산이 안 나오는 거죠. 그러니 거래가 없을 수밖에 없죠. 자, 주택 거래 위축의 두 번째 이유, 경제적인 불확실성입니다. 최근 경제 지표들은요, 이 미국 경제가 상당한 그 둔화 위험에 직면해 있음을 시사하는 그런 지표가 많습니다. 그 고용 시장의 어려움, 또 주택 시장의 침체, 그리고 성장 동력의 축소 등은 경제 전망을 더욱 불투명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그 뉴욕 증시에서요, 각종 주가가 연일 하락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코인도 마찬가지고 각종 주가는 연일 하락하고 있습니다. 저도 아주 뭐 저는 요만큼 로빈훗에 요만큼 갖고 있지만 볼 때마다 신경질 나서 하루에도 몇 번씩 보다가 요새는 하루에 한 번도 안 보는 적도 많습니다. 너무 짜증나고 신경질 나서. 자, 이게 왜 그러느냐. 특히 이제 증권시장의 그 증시 같은 경우에는 각 기업들의 경우에는 이 기업 주가는 올랐지만 이 기업 주가는 떨어졌다. 요거는 이제 그 기업 개개인의 뭐 각 기업별의 문제지만 지금은 전반적인 하락이 며칠 동안 계속되고 있거든요. 이거는 뭐냐? 전반적인 문제다. 뭐 불확실성의 문제입니다. 경제는 곧 심리다. 라는 말이요. 그 경제학과 강의 때 항상 제일 먼저 듣게 되는 말입니다. 경제는 심리다. 그런데 경제에 있어서 가장 무서운 게 이제 불확실성입니다. 불확실성이 결국 심리를 위축시키게 되고요. 그 경제 심리의 위축은 곧 경제의 위축으로, 그러니까 경제 심리의 위축은 경제의 위축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당장 뉴욕 증시만 봐도 그렇습니다. 자, 주택거래 위축의 세 번째 원인, 계절적 요인입니다. 기억하시죠? 앞서 말씀드렸죠? 불과 몇 주 전만 해도요, 미 전국적으로 아주 혹독한 겨울 날씨였습니다. 물론 이번 주말에도 캘리포니아주는 다시 한번 좀 추울 거라고 하는데 아무튼 지난 겨울 미 전국적으로 뭐 폭설에 한파에 아주 많이 힘들었죠. 이런 험악한 날씨가 주택 매매 활동을 저해해서 거래 감소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라는 분석입니다. 쉽게 말해 폭설에 한파에 막 난리인데 집 보러 다닐 엄두가 안 나는 거죠. 자, 그래서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 같다는 얘기야? 라는 이제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전망 조금 해볼게요. 일단 두 가지입니다. 단지 날씨의 영향 때문이었다면 요거는 한두 달이면 해결될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지난 겨울의 날씨 때문이 아니라면 이건 좀 걱정스러운 부분입니다. 전문가들은 주택시장의 둔화가 당분간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높은 모기지 금리와 또 많이 상승한 주택 가격은 구매자들의 진입을 좀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경제적인 불확실성 또한 시장 회복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불확실하니까 내가 집을 살 수 있는 여력이 됐다 하더라도 집을 살 수 있는 여력이 지금 안 될 만한 조건이 많잖아요. 집값 오르고 모기지 금리 오르고 막. 근데 오케이, 집값 오른 것도 이 정도는 감당할 수 있어. 그리고 모기지 금리 뭐 6% 7% 된다는데 계산해보니까 내가 지금 한 달에 매상 이 정도 올라니까 한 달에 이만큼 버니까 좀 힘들어도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아 해서 살려고 했는데 마지막 순간에 뭘 생각하게 되느냐? 경제적인 불확실성. 가만히 있어봐. 지금 경제가 너무 불안해. 이게 너무 불안해. 정치에서도 연일 요동치고 경제도 연일 요동치고 불안한데 그러면
내가 내 사업이, 내 비즈니스가 지금 같은 걸 유지할 수 있을까라는 불안감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니야 괜히 이제 집 샀다가 너무 빠듯하게 집 샀다가 이거 괜히 내 비즈니스의 매상 좀 많이 떨어지면 20-30% 뚝뚝 떨어지면 이 집 페이먼트 못하고 그러다 보면 뺏기는데 아니다 좀 더 있다 사자. 이래서 백업하는 사람들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다행인 건 일부 지역에서는 주택 매물이 조금 증가하고 있어서 가격 상승을 조금 억제하면서 이 바이어들에게는 뭐 선택지를 조금 더 제공할 수는 있다고 합니다만은 지금 미 전국적으로 전반적으로 본다면 주택 시장 회복에는 좀 더 시간이 걸릴 것이다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고 그 무엇보다도 경제적인 불확실성이 좀 해소되는 게 필요하다라는 게 전문가들의 얘기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물론 이제 경제적인 불확실성 이것도 맞습니다. 맞기는 맞는데 요거는 조금 이제 추상적인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뭐 불확실성 때문에 주가가 맨날 떨어져요. 뭐 이럴 수도 있지만 또 어느 순간 주가가 많이 떨어졌다고 생각이 되면 큰 손들이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막 삽니다. 사면 또 주가가 갑자기 또 올라가요. 이건 뭐 경제적인 확실성, 불확실성과도 또 상관없이 움직이는 뭐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좀 추상적인 면이 있는데 추상적이지 않고 분명하게 가장 저는 개인적으로 걱정되는 것은 바로 모기지 금리라고 봅니다. 50만 불이든 100만 불이든 집을 사는데 론 없이 100% 현금으로 집을 사는 사람 과연 얼마나 될까요? 네, 많지 않을 겁니다. 대부분 뭐 많던 적던 이 모기지 론을 하게 되는데 이 모기지 금리가 너무 높다. 그러면 좀 힘들어지죠. 제 개인적인 희망입니다만은 좀 5% 아래로만 좀 내려와 준다면 주식시장의 위축은 금방 좀 확 풀릴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인데 쉽지 않습니다. 시간도 좀 많이 걸릴 것 같고요. 네. 자, 미국의 소비자 10명 가운데 6명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으로 인해서 결국은 미국 내 그 일상 생활용품의 가격이 오를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여론조사 업체 해리스 폴이 실시한 그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59%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 관세 정책으로 인해서 결국은 미국 내 일상용품의 소비자 가격이 오를 것으로 나는 생각한다. 이렇게 응답을 했습니다. 가격이 낮아질 것으로 생각한다라는 응답자는 11%에 불과했습니다. 소비자들이 그 물가에 민감하잖아요.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뭐 소비자 물가가 올라갔다 뭐 내려갔다 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무심할 정도로 나는 돈 그 정도 있으니까 상관없어. 뭐 마켓에 갔는데 계란이 지난주까지만 해도 한 다즌에 뭐 한 4불 99 했는데 오늘 가니까 10불 99네. 2배나 뛰었네. 그러거나 말거나 난 여유 있으니까 하고 막 사는 그런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많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우리 모두가 다 물가에 민감하잖아요. 저 자동차 가스도 마찬가지고 그렇다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 관세 정책이 자칫 저 소비자 물가의 상승으로 이어지게 되고 소비자 물가의 상승은 결국 트럼프 대통령의 그 지지도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걱정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거꾸로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도로 하락을 막기 위해서 물가 올리지 않게 좀 해주시고 금리도 좀 낮춰주고 좀 그런 여러 가지 좀 많은 경제적인 혜택을 좀 우리한테 좀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취임하신 지 한 달 조금 넘었습니다만은 지금 당장 우리에게 돌아오는 혜택은 별로 아직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주식 자꾸 떨어져서 짜증만 나기도 하고 물가는 자꾸 오르고 달걀 사러 가면 스트레스 받고 뭐 이런 상황이 되는데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의 그 친성장 개혁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면서 이른바 트럼프 트레이드가 역풍에 직면했습니다. 일종의 이제 방금 전에 제가 얘기했던 어떤 주식 뭐 이런 것과 지금 이제 연결되는 스토리입니다. 자, 비트코인, 뭐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비트코인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막 그랬잖아요. 지금 완전 박살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하기 전 그리고 취임한 직후에는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 달 만에 완전 박살났습니다. 비트코인은 암호화폐 대통령의 재림을 꿈꾸면서 10만 달러를 넘겼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을 전후로 해서. 그런데 지금은 곤두박질 치면서 9만 달러 선도 깨졌고요. 그리고 이제 8만 5천 달러 선까지 깨져서 8만 4천 얼마. 이건 제가 그저께 본 거예요. 어제는 짜증나서 보지도 않았어요.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약속했던 그 암호화폐 규제 완화와 관련해서 취임 이후에 어떤 좀 구체적인 그런 조치들이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많은 실망감이 쌓이고 결국은 그게 이제 가격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그 인플레이션을 끌어올리게 되고 또 성장에 부담이 될 것이다라는 그런 우려도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늘어나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최측근 일론 머스크, 한때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그 후광을 받아서 테슬라 주가도 굉장히 좋았었는데요. 테슬라 주가도 다 까먹었습니다. 이제 트럼프 당선 이후에 트럼프의 취임 있기, 그러니까 당선되고 취임식 있기 전까지는 테슬라 주가 좋았습니다. 그런데 취임하자마자 이제 한 달 지났잖아요. 그 한 달 만에 그동안에 막 올라갔던 거 테슬라 다 까먹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가 한 작년 연말하고 기준하면 거의 한 30% 넘게 테슬라 주가도 떨어졌습니다. 자, 그러니 일론 머스크를 위해서라도 주가 부양을 좀 해야 되겠죠? 경기 부양을 좀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머스크를 위해서라도 경기를 제발 좀 부양시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미국에 취항하는 한국의 항공사, 소위 국적 항공사라고 하죠.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그리고 이제 미국의 대도시를 다 가지는 못하지만 에어프레미아라고 신생 국적 항공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생 항공사 에어프레미아가 최근에 그 LA를 비롯한 미주 노선에 잇따른 결항 그리고 지연 등이 속출하면서 한인 이용객들의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신규 항공 도입이 지연되고 이 부품 수급 문제로 인해서 일부 항공기를 운영하지 못하게 되면서 이 연쇄적인 운항 취소 사태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에어프레미아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3월 달, 그러니까 이제 얼마 남지 않은 다음 달 3월 중에 LA와 샌프란시스코에서 출발하는 항공편 가운데 총 9편의 스케줄을 전부 변경한다라고 공지했습니다. 말이 변경이지 캔슬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떠나긴 떠나는데 7시가 아니라 9시입니다. 이런 변경이 아니라 오늘 떠날 거 캔슬 이 얘기입니다, 지금. 자, 인천공항 출발편이 하루씩 지연되면서 LA와 샌프란시스코에서 인천으로 돌아가는 항공편도 모두 계속 밀리고 있습니다. LA 노선의 경우만 잠깐 보면 스케줄이 변경된 항공편은 3월 2일 일요일, 또 5일 수요일, 8일 토요일, 12일 수요일, 15일 토요일, 17일 월요일, 19일 수요일 등 모두 7편이 이렇게 연기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날짜는 캔슬된 거예요. 그래서 3월 1일부터 19일 그 사이에 예정됐던 19편의 항공편 중에서 무려 40%가 캔슬됐습니다. 자, 신생 에어프레미아 이게 캔슬 때문에 이제 피해보는 사람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 날짜에 가서 그날 오후에 막 미팅하고 계약하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무슨 결혼식에 참석하려고 했던 사람들도 있고, 장례식에 참석하려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그걸 다 스케줄이 엉망진창 되는 거죠. 계약도 잘못하면 망가질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저런 눈에 보이는 또 보이지 않는 피해가 지금 속출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스트레스 받는 뉴스가 오늘도 많은데요. 끝으로 이 기분 좋은 대한민국 컨텐츠 스토리를 2개만 좀 전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스 이제 영상 뒷부분에서는 좀 푸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한국 컨텐츠가 넷플릭스에서 2023년부터 연속으로 비영어권 프로그램 가운데 시청수 1위를 기록했습니다. 넷플릭스가 공식적으로 발표를 한 거예요. 오징어 게임 잘 아시겠습니다만 오징어 게임 이번에 시즌2는 경쟁 작품들이 많아서 대부분 공개를 꺼리는 시즌에 공개가 됐습니다. 그 시즌이라는 게 언제냐면 연말에는 극장도 많이 가고 이런 영화도 많이 보고 하니까 연말에 어떤 대작 같은 게 연말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연말에 엄청나게 치열한 경쟁 속에 내 걸 껴서 공개하느니 난 기다렸다가 1월 달쯤 할래. 아니면 한 10월 달 미리 할래. 이런 경우가 대부분인데 넷플릭스는 깡다기 좋게 연말 했습니다. 그것도 그냥 연말이 아니고요. 12월 26일, 즉 크리스마스 바로 다음날 공개를 해버렸어요. 정말 치열할 걸 다 알면서도 그만큼 자신 있다는 거죠. 대단한 깡다구입니다, 이거. 그래서 지난해 12월 26일 공개된 오징어 게임 시즌2는 지금까지 약 8,700만 명의 시청자 수를 기록하면서 하반기에 가장 많이 본 넷플릭스 시리즈로 등극을 했습니다. 자신만만할 만하죠. 네. 자, 그 외에도 한국 영화 무도실무관이라는 영화는 4천만 명, 또 전란이라는 게 한국 조선시대의 그 영화인데 그것도 한 2,400만 명, 또 크로스라는 영화 2,300만 명 등 한국 영화가 지금 높은 시청수를 기록했습니다. 그 외에 영화는 아니지만 드라마 엄마 친구 아들이라는 드라마 이런 게 있었나요? 저는
처음 보는 건데, 그리고 이제 예능 프로그램 흑백 요리사, 저는 뭐 요리 갖고 막 프로그램 하는 건 별로 안 좋아해서 거의 안 봤는데, 이 흑백 요리사라는 그런 프로그램도 넷플릭스 구독자들의 눈과 귀를 지난 연말에 사로잡았다라는 그런 평가가 나왔습니다. 자, 그 소식입니다. 여러분들 초코파이 좋아하시죠? 초코파이 싫어하는 사람들은 아마 없을 겁니다. 너무 좋아하고 또 맛있어서 먹고 싶어 하는데, 이제 그게 초콜릿이 있고 당분도 많고 그러니까 애써서 안 드시는 분은 계셔도 그걸 싫어하진 않으실 것 같은데요. 초코파이 만드는 회사가 오리온 제과입니다. 자, 오리온 제과가 출시 50주년이었던 지난해 초코파이가 무려 40억 개나 넘게 팔려나가면서 역대 최대 판매량을 기록했습니다. 초코파이가 벌써 50살이 됐군요. 1974년 초코파이가 출시됐는데요. 그러니까 51살이 됐네. 그거 한 해 지났으니까. 자, 1974년 출시된 이후에 누적 판매량은 500억 개를 돌파했답니다. 이 초코파이가. 그리고 해외 진출은 또 30년이 됐대요. 굉장히 해외 진출도 생각보다는 일찍 했네요. 그런 초코파이는 이제 명실상부한 글로벌 브랜드로 거듭났습니다. 중국, 베트남, 러시아, 뭐 인도네시아 등등등의 생산 시설을 직접 거기 갖추고 있습니다. 그 나라에서는 한국에서 보내서 초코파이를 파는 게 아니라 그냥 거기서 직접 만들어서 현지 생산으로 파는 거예요. 현재 한 60개의 나라에서 초코파이가 판매되고 있습니다. 러시아에서는요, 이제 예를 들어보면 러시아에서는 지난해 전 세계 초코파이 판매량의 40%에 달하는 16억 개가 이 러시아라는 한 나라에서만 팔렸습니다. 러시아가 초코파이를 그렇게 좋아하는지는 저도 이번에 알았습니다. 자, 그리고요, 베트남에서는요, 이 제사상, 조상님들을 모시는 이 제사상에도 초코파이를 올릴 만큼 베트남에서는 국민 간식으로 자리 잡았다고 합니다. 옛날 생각나네요. 오래전에 그 한국 군대에 있을 때 제가 강원도 홍천에서 있었는데, 그 당시 이제 11사단이라고 있었습니다. 11사단. 근데 지금은 11사단이라는 명칭이 없어지고 바뀌었더라고요. 지금은 뭐라고 바뀌었, 무슨 육군 전투 기계화사단 뭐 이렇게 이런 걸로 바뀌었더라고요. 이제 숫자로 안 하고. 여하튼 제가 이제 오래전에 강원도 홍천에서 11사단에 있었을 때 이제 힘든 훈련 마치고 이제 하나씩 배급 받아서 맛있게 먹던 그 초코파이가 대한민국의 국민 간식을 넘어서서 이제 뭐 러시아에서도 국민 간식이 되고, 또 베트남에서는 뭐 고인들이 얼마나 좋아했길래 그 조상님들 제사상에까지 이걸 올리는지 정말 초코파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네. 참으로 격세지감을 느낀다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자, 그래서 뭐 기분도 좋고요. 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